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완성 윤리학 가상 25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강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저와 함께 48분 동안 열심히 달리면서 더욱 즐겁고 뿌듯한 마음으로 만점으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실전 모의고사 5회 중에서도 11번부터 20번까지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우리 소중한 시간 아끼는 마음에서 바로 11번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화면 바꾸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교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에서도 역시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참 좋은 구도에 최신의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한 문제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들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고해서 풀이해야 될 문항들이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둘 개념들을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겠지만 집중 발휘해서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가보죠. 갑과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중국 사상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인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야기했을 때 갑번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성인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다만 이와 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함을 먼저 깨달았을 뿐이다.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하면 인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하면 의를 행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금쯤 되면 문제들을 많이 접해봤으니까 고대 중국 사상가? 유가하면 공, 맹, 순자의 범주. 그리고 도가하면 노자, 장자. 이 두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 외의 오답지로는 한비자나 묵자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중에서 갑번은 누구일까 어느 정도 유출을 해 나갈 텐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잡아줘야 정확히 그 사람이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확충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땐 내 마음에 이미 선천적으로 구비되었거나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밖으로 확충시키는 상태. 즉 유지, 보존해서 밖으로 확충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아, 이건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인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확충하게 되면 의를 행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즉 그 선한 마음을 확충하면 인과 의의 덕을 실천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인의의 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다섯 사상가 중에서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 누구? 그렇죠. 바로 맹자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사상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가봅시다.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는 든든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한다.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저거 연계교사에서 몇 번이나 봤다라고 익숙할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더 보시면 지식과 욕망을 갖지 않게 한다라고 했어요. 아, 무지한 상태, 즉 순수하고 소박한 상태를 지향하는 이 사람. 그리고 욕망을 갖지 않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무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욕망을 갖지 않게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지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면 바로 이 도가 사상가 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설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도가하고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도가 사상가 중에서도 정확히 누구인지 짚어보고 싶다면 노자에게서 출처를 갖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맹자와 노자를 갑과 을로 엮은 문제인데요. 제시문, 특히 갑번의 제시문이 좋고요. 문제 구도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도가와 유가를 엮은 가장 트렌드한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에 엮인 선택지는 무엇인가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을의 사상적인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나왔습니다. 친소의 분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 자, 묵자. 꼭 오답지로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완전히 이제 훈련됐죠? 두 번째 선택지.
갑은 지속적인 수양을 통한 사단의 획득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수양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자라는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지속적인 수양은 집의 정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획득. 자, 획득이라는 말은 우리 수능 윤례와 사상에서 어떤 용어에서 쓰는 어휘냐면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획득이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지, 보존, 확충, 실현. 없었던 거 만들어낸 거는 획득이라고 써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사단을 획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갑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정답으로 굳이 바꾸고 싶다면 사단을 확충한다. 이렇게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왜 불교에서도 불성을 획득한다라거나 불성을 생성한다라는 말씀은 틀리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젠 여기까지 다 아시죠? 세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을은 인의의 덕에 기초한 성인의 통치를 강조한다. 성인의 통치를 강조한다라는 표현의 오답에 아주 중요한 맥락을 넣었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는 인의의 덕에 기초한이라는 부분에서 오답지의 가능성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인의의 덕을 강조하는 건 맹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더더군다나 인의라고 하는 단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3번은요. 갑이라고 수정해 놓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번으로 가자면 성인의 통치를 강조한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완전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맥락을 좀 더 잘 살려보자면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않아도 혹은 의식하는 정도만 돼도 나라가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상태. 지혜로운 사람을 숭상하거나 그를 이렇게 높이 받드는 그렇지 않은 그냥 그저 무지무욕한 상태에서 평화롭게 사는 그 자체 그걸 지향하는 형태로 선택지를 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4번 선택지. 을은 상대적인 분별에서 벗어난 무위의 삶을 강조한다. 무위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워낙 도가적인 특성이 강하고요. 상대적인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무위 자연의 도의 경지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십이선악 미추를 분별하는 것이 얕은 지혜, 사소한 지혜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워낙 도가에서 주옥과 같이 항상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꼭 명심해 두세요. 맞는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선택지. 갑과 을은 예의 규범이 중시되는 사회 실현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예의 규범이 중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아가 상당히 강조하지요. 그래서 1번에는 넣어주면 안 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1번의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도가의 경우에는요. 예의의 규범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가에게서 봤을 때 예라는 표현, 도덕 규범이라는 표현은 지양하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4번하고 정리가 되었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복습하면서 이 문제를 꼭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자, 어떤 문제냐면 2015학년도 9월 3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가 제 문제 구도까지 써놨죠. 노자와 맹자가 함께 엮여있는 문항입니다. 감 오죠? 똑같은 구도예요. 똑같은 구도의 문제가 바로 이번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2015학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될 포인트를 옆에다 살짝 메모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노자가 맹자에게 뭐라고 비판하겠는가라는 구도를 물어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제시문에서 맹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인의의 덕 아니에요? 이 인의의 덕에 대해서 맹자는 당연히 구현해야 될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죠. 그런데 노자의 경우에는 인의의 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의는 소박한 본성이 상실되어 나타난 것. 그래서 본성의 상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서 혼란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굳이 이렇게 개념을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명확히 해둬야 될 것은 맹자의 경우에는 인의의 덕을 지향한다는 거. 하지만 노자는 인의의 덕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요 구도로만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딸린 세트 문제로 가볼게요. 이 세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주제가 아주 많습니다.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위에서 말했던 갑과 을 모두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역시나 성인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인이 사려를 쌓고 작위를 익혀서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러분 제가 수능 개념에서부터 설명했던 것 중에서 성, 정, 려, 위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외우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탄탄한 기본 개념이 된다. 왜냐하면 순자의 제시문을 보면 인간의 본성대로 따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다툼이 따르겠지만 거기에서 사려를 쌓고 자기를 일으키게 되면 선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시문이 정말 잘 나온다.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게 되면 악이지만 위를 잃게 되면 선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강조하는 화성기위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순자의 제시문이 항상 나오게 되니까 잘 봐두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순자가 이 화성기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왕이 제정한 예의와 법도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법도는 한비자가 말하는 그런 류의 엄격한 법이라기보다는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도덕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의와 법도는 사람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본성에 따라가게 되면 악이거든요.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근데 그 본성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같은 것은 본성이고 여러 사람들과 다르고 훨씬 뛰어난 것은 바로 이 작위다. 이 작위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간이 비로소 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순자, 정확해졌죠? 제시문 자체가 상당히 논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럼 순자가 맹자하고 노자한테 비판할 게 뭐냐 이거예요. 야, 이 구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 자, 1번. 인간의 본성에 선악이 함께 내재함을 모르고 있군요 라고 비판을 하기에는 순자의 경우는 인간의 본성을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선악이 함께 내재한다라는 입장에서 갑과 을에게 비판할 수가 없지요. 빼주겠습니다. 2번째, 누구나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 이 선택도 중요한데요. 성인의 조건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성인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개개인들이 열심히 수양을 통해서 그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해야 된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육아에서나 도가에서나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맹자가 나오던 노자가 나오던 순자가 나오던 모두 예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세한 세부적인 개념들은 공부했지만 이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의아한 이런 류의 선택지가 약하다면 2번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선택지, 자기가 없는 다스림이 이상적인 통치임을 모르고 있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기가 없는 다스림, 즉 무위의 치를 강조하는 것은요. 노자가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자에게 이러한 류의 비판을 할 수는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빼주고요. 4번, 옳고 그름에 대한 엄격한 분별이 중요함을 모르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데요. 옳고 그름에 대한 엄격한 분별? 이게 무위자에는 도의경지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노자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류의 시비와 선악의 분별을 강조하는 거는요. 맹자도 순자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자가 그렇게 비판할 내용이 안 되는 거죠. 자, 빼주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한 본성의 변화가 필요함을 모르고 있군요. 노력을 통한 본성의 변화. 제가 강의하면서 몇 번씩 강조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과정 상에서 육아사상에서 본성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순자뿐이라고 말했죠. 그런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노력을 해야 본성이 변화되고 그것이 필요함을 모르고 있어. 맹자한테 비판할 수 있는 내용 맞나요? 맞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니까 그것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 돼 라고 말할 거고 순자가 거기에 아니 본성을 변화시켜야 인의의 덕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맹자에게 가능하고 그럼 노자에게는 무위자연의 자연의 본성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노자에게 순자는 아니다. 본성은 악한 거여서 그걸 변화시켜야만 한다라는 류의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5번의 선택지가 바로 순자가 맹자나 노자에게 할 수 있는 선택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류 얘기는 실제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두 문제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주문을 합니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2015학년도에 9월 17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순자하고 장자하고 엮인 문제고요. 2015학년도에 6월 11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순자하고 정약용이 엮인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순자를 축으로 해서 두 사람이 엮였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둘 포인트가 뭔지 한번 제가 옆에다가 판절해 볼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인의의 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런 류의 생각을 빼더라도 지향해야 될 거, 지양해야 될 거, 이 정도만 정확히 생각해두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두 문제를 보고 또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요거예요. 예라는 건데요. 맹자가 바라봤을 때 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규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맹자가 바라보는 예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의 예지의 사덕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덕 중에 하나로서 인간에게 내재된 것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그 사단 중에서 예의 단서가 되는 그 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덕 중 하나다, 내재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설명할 거예요. 역시나 지향하는 대상이겠죠. 그에 비해서 노자나 혹은 장자가 생각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에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 순자에게서도 공통점으로 얘기가 들어가요. 역시 후천적. 그럼 이걸 풀어가자면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그 중요성을 알 거야. 진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얘기인데, 순자가 생각했을 때 얘는 후천적인 거 맞지요? 그런데 이 후천적인 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에 비해서 노자와 장자가 생각했을 때 얘가 후천적이라 함은 인간은 원래 자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얘라는 걸 외부에서 자꾸 사회 제도나 규범으로 주입함으로써 인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어쨌든 후천적이라는 표현 속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지로 나왔는데 아주 좋았던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짧게 하나만 더 갈게요. 정약용은 예의를 뭐라고 얘기할까? 정약용에게서도요, 예의는 실천적인 행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도 형성되는 것으로 갑니다. 물론 인의의 덕도 형성되는 걸로 가겠죠. 물론 이 정약용이 이 인의나 혹은 예에 대한 덕을 이야기할 때 형성은요, 사단을 출발점으로 해서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런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자, 되었나요? 이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무슨 논리인지 정확히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지금처럼 굉장히 좀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분명히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9월과 11월에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 두 문제 오늘 제가 강의 방점을 탁 찍은 거고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이에요. 현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깨끗이 지울게요. 지금까지의 윤리는 인간의 태도만을 문제 삼아 왔대요. 그렇죠. 사실 우리 윤리하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인간은 동식물의 생명 역시 생명으로서 신성시하고 곤궁에 빠져있는 생명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만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린 생각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명에 대한, 인간뿐만이 아닌 생명에 대한 그 외경을 강조하는 슈바이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슈바이처 제시문에다가 경외 이런 단어를 많이 써줬는데요. 그런 단어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키지 않는 거죠, 이제는. 1번, 지금까지 윤리는 순간적인 행위가 갖는 윤리적 성격에만 집중해왔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 인간에게는 미래에 대한 책임, 즉 인류의 지속적인 존재와 인류와 운명 공동체인 자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2번 노출됐는데요. 요나스의 경우에는 이런 류의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사상가에서 그런지 잘 노출시켜줍니다. 요나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상가의 개념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 정말 잘 나오는 얘기고요.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에 대해서도 당위적인 명령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보호에 대해서도 책임으로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그 사상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두고 옳은 설명을 가보죠. 기억번, 갑은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모든 생명이라고 하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좀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맞는데 모든 존재, 즉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존재까지 넣게 되면 틀려요. 그게 오답지로 잘 만들어지는 요소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요. 인간들이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개념이 됩니다. 네, 그럼 니은 선택지 가볼게요. 을은 인간 이외의 생명체 역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대상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죠. 니은번도 넣어줘야 되겠고요. 사실 지금 기억과 니은에 관련된 이 선택지들은 잘 풀어가면 공통점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디귿번, 갑과 달리 을은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갑과 달리 을은이 아니라 특히 갑이 생명에 대한 외경을 상당히 강조하죠. 그리고 을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에 대한 그 책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느 단어를 썼느냐의 문제인 것뿐이지 이렇게 잘 풀어가면 둘이 다 지향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인간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통점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디귿번은 빼주고요. 리을번, 갑과 을은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제가 지금 이 책임이라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은요. 한 마리의 바퀴벌레도 인간한테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이 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오답지로 만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만 정답지로 들어가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 풀면서 또 하나 잠깐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관련된 기출문제 중에서 2015학년도에 9월 2번 문제 있어요. 사실 요나스하고 슈바이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거나 대비했던 문제들은 아닌데 이 둘이 그대로 지금 이 문제 구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면 이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습니다. 훨씬 여러분들의 실력이 탄탄해질 거고요. 나는 단 한 군데에서도 빠질 수 없다.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문제까지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복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1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제시문이 하나로 쭉 끌려가지만은요. 여기에 나가 등장하고요. 이 나가 말고 또 다른 사상가, 어떤 사상가가 등장합니다. 나는 시장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업, 불황, 공황 등의 문제는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사회사상 파트만 몇 번을 풀어봐도 몇 번 등장하는 얘기죠. 즉,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사상가입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자본주의를 우리가 수능 내에서 나오는 범주는 고전적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예요. 그중에서 정부 개입주의로 가는 건 단 하나. 뭐죠? 수정 자본주의. 그 수정 자본주의에서 항상 나오는 그 사상가, 나는 누구? 케인즈. 이 정도 이제는 확실해지죠? 더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 답 나왔네요. 그 사상가는 애덤 스미스. 자신의 이익은 물론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 전체 이익도 증진시킨다라고 주장하는데 나 케인즈는 그 스미스의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기억범.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 국가가 소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 공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국가가 소멸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어떤 사상가가 나와도 부정할 내용입니다. 그럼 이 부분만 뽑아서 국가가 소멸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육과정상의 사상가는 단 한 명. 누구? 마르크스가 역사발전 5단계에서 말하는 최종 단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짬뽕된 오답지 빼줄게요. 두 번째,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부의 역할, 불평등 해소의 문제는 오히려 정부 개입주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어떤 사상가가 강조하는 건 정부의 비개입,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는 고전적인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기업번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시장이 지니고 있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스미스의 입장에서 보면 요 스미스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가보면 자본주의 자체는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통점이죠. 그런데 다만 케인즈의 경우에는 거기에 수정 노선이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플러스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도 틀렸다. 4번, 자유로운 경쟁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것도 자본주의 공통점이 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전적 자본주의는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사익의 추구가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즉 시장 실패 같은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군요 라고 비판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한 문제 아니겠어요? 4번이 정답. 5번, 이기심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가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지금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 중에 갑, 을 이러한 형태로 나온 문제보다 읽기가 잘 안 되는 사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이런 문제 풀 때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풀어보라고 메모를 해두라는 문제를 오늘도 이번에도 좀 갖고 왔어요. 자, 하단으로 자막이 나갈 텐데요. 2011학년도에 두 문제가 있고요. 2012학년도의 수능 문제와 2013학년도의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서 공통점은요. 개정수능 이전의 문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 15학년도의 문제들은 열심히 풀고 있죠. 그런데 그 이전의 문제들은 잘 풀어보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그래서 어쨌든 모르고 모른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잠깐 판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를 같이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수정자본주의와 고전적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들 간의 차이점은 잘 알고 있죠.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오히려 자본주의 사상가의 혹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선택지들이 나왔을 때요. 취약한 수험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들 문제에서 썼었던 선택지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 사익의 추구를 인정하는 거 공통점이죠. 맞죠? 그래서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 이 원론적인 표현 잘 나오지만 의외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많다. 그다음 그것을 위해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수용한다. 선택지 나왔던 거예요.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수정자본주의와 고전적 자본주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무엇이 조금 높고 낮고 이 차이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꼭 좌표 평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번째 선택지 가겠습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 어때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자본주의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내용이겠죠? 요거 하나 쓰고요. 다섯 번째, 아까 요도 얘기하면서 제가 시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제가 마지막 메모해 드렸던 문항에 나왔었던 선택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문제들에서만 선택지를 골라봐도 이러한 내용들이 공통점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혹시 취약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봐요. 두 자본주의 노선이 나온 빈출되는 주제인 건 알았는데
요 문제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생각해보면 연계도 대비할 수 있고 기출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 내 개념도 더 탄탄해지고 정말 좋죠. 네,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5번 문항입니다. 자, 15번 문항은요. 가볍게 풀어보죠. 근대 서양 사상과 갑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고요. 둘 다 주어를 진리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명확한 차이점이 보여요. 감각과 개별자에서 출발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한대요.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 중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서부터 일반적인 명제, 즉 진리로 도출하는 방법은 귀납법이죠. 이 귀납법적인 진리관을 이야기하는 근대 서양 사상가로는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베이컨을 강조하고요. 1번의 경우에는 의심 나왔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더 말하지 말죠. 데카르트. 그러면 이 데카르트에게서 베이컨과 대비를 만들었을 때 문제가 성립되려면 꼭 이 소스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연역법.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 보면 1번. 갑은 감각적인 경험이 진리탐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굉장히 중시해야 되죠. 1번 틀린 거죠. 감각적 경험의 결과. 이게 경험론의 기본적인 추구 방향이니까 1번은 뭐 쉽게 빠져요. 2번. 귀납적인 사유로는 객관적인 진리를 얻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귀납적인 방법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2번 빼고. 을은 정신 속에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정신 속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건 1번 맞죠? 을은 방법적 회의가 진리 탐구에 유익하지 않다고 본다. 방법적 회의를 이 사람은 꼭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제 명제를 찾아가기 위한 그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죠. 빼줘야죠. 갑과 을은 유용성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유용성,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은 갑번, 귀납법,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끌어갈 수는 있는데 이 선택지 내에서는 더더군다나 을까지 들어갔으니까 정답은 아닌 거죠. 정답은 아까 말했었던 3번 문항이고요. 혹시 이런 문제가 선생님 저 베이컨하고 데카르트 자세히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한 번의 문제가 뭐냐면 2015학년도 6월 16번에 나온 적이 있고요. 우리 교재상에서 실전 모의고사 1회 5번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랑 이것까지 다 해결이 된다면 베이컨이랑 데카르트는 너무 오래 잡고 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 집중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힌트를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6번 가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부터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은요. 쾌락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쾌락주의의 명제인데요. 이건 사실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에피쿠로스로부터 시작해서 공리주의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한 단서를 더 줘야죠. 그게 뭐냐?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이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아타락시아를 정확히 힌트를 줬으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서는 에피쿠로스구나라고 정리하고 가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1번은 쾌락은 삶의 궁극 목적이다라고 공통의 명제를 갖고 가지만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즉 쾌락의 전문가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직한 쾌락과 그렇지 않은 쾌락이 나눌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해서 더 많은 양의 쾌락을 누리면 돼라는 밴담이 아니라 조금 더 가치 있고 좀 더 그 의미 있는 쾌락을 즐겨야 돼. 즉 정신적인 쾌락을 이야기하겠죠.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밀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나오는 두 사람이죠. 그다음 차이점까지.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문제 구도인데요. 선택지를 가보면 A, N은 공통적으로 예로 가야 되고 B에서 예와 아니요, C에서 각각 그러면 여기에다가 에피쿠로스 쓰고 갈까요? C는 밀만 예로 가는 건데요. A번, 참된 삶은 공적인 생활을 회피하며 절제하는 삶인가? 라고 말했어요. 공적인 생활을 회피하며 라는 부분에서는요. 이 1번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빼줘야 되겠죠. 절제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꼭 굳이 생각해 보자면
좀 더 지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확한 오답의 포인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을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정확해졌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쾌락이 감각적인 쾌락보다 수준 높은 쾌락이냐라고 말했을 때 어때요? 에피쿠로스와 미일의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구도죠. 이 정신적인 쾌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A 같은 부분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빼주고요. 3번, 더 많은 쾌락이 보장된다면 고통의 수용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와 아니오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 기출된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 기출된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피쿠로스의 경우와 미일의 경우에 이러한 류의 언급을 하는 부분이 끝에 짝짝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수능에서 정답에 연결된 걸로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좀 어렵지만 고급스러운 개념으로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자라고 하면 요런 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이제 두 사람에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예와 아니오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그 아타락시아 상태라는 게 그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기는 해요. 공리주의 경우에도 벤담이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런 그 쾌락을 지향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의 도덕의 기본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통을 기본적으로 회피하는 고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상태를 지향하긴 하지만 이러한 류의 언급이 있다는 걸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참고 삼아 우선 X 빼주고요. 4번. 쾌락의 질적인 차이는 쾌락의 양에 의해 결정되니까 이거 자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뭔가 생각해보게 만드는데 미일의 경우에는요. 쾌락의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 추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질적인 차이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리 없어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미일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5번. 사회 구성원 전체의 쾌락 증진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요. 이 부분은 을에게서만 맞는 내용이죠. 사회 구성원 전체. 개인의 쾌락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쾌락으로 가게 되니까 이 5번에 관련된 선택지만 옳은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공리주의와 쾌락주의에 관련돼서 에피쿠로스에 관련돼서는 참 잘 나오는 구도인데요. 2014년도에 6월 19번 같은 문항에서 보면 벤담까지 엮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었던 그런 좀 판단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정답의 그 구도는 완전히 피해가서 그 정도의 방법은 살려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조금 어렵게 이렇게 적용된 경우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17번. 갑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도덕의 목적이라는 말로 역시 또 주어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의 문제들은 두 제시문의 주어가 다 동일하게 시작하죠. 성장 그 자체에 있는데 정직, 절제 등은 경험의 질적 변화의 방향, 과정. 개념과 이론의 가치는 그것의 사용 결과에 의해 판단될 수 있어. 반면에 1번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 그리고 7가지 계산법. 그럼 우리 간단하게 벤담. 갑번에는 현대사상가라고 하는 단서가 달리진 않았지만 도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성장하는 그런 유용한 경험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 존 듀이. 한번 가볼까요? 갑은 지식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해요. 그죠? 두 번째, 갑은 학문의 목적은 불변의 진리 탐구에 있다고 본다. 불변이라는 말 틀리다고 정리까지 해줬죠. 불변이 아니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그 상황에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세 번째, 을은 자연적인 경향성이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제가 지금 앞 문제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벤담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고통을 회피하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을 바탕으로 도덕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틀렸네요. 을은 동기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동기, 노노, 둘 다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 그렇죠?
다섯 번째, 갑과 을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벤당 공리주의 당연히 그렇고요. 그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고 진보시켜주는 방향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맞죠?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말 들어가고요. 여기 하나 더 생각해보자면 흉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사실 이 문제 우리가 반복을 많이 했고 제가 아예 개념화 시켜서 설명을 해드렸어. 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참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팁을 달자면 딱 그 생각 안 들어요? 벤당, 주의, 흉. 그리고 앞에 문제는 에피쿠로스, 밀이잖아요. 사실 이 16번 문제하고 17번 문제는 세트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똑같은 경향을 지향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네 사람을 세트로 우리가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흉까지 가면 더 좋고 거기다가 칸트같이 어떤 동기나 의무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구도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그런 연결들이 탁 되더라고요.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로 가고 있는데요.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래요. 그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 자,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은 이 사람에게서 참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의 외워두셔도 좋아요. 이 표현도 했었는데. 덕에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으면 여기 다 나왔네요. 이 덕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고대 서양 사상가를 이야기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맞죠? 그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위와 감정에 관련되는 품성적 덕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체크한 이유가 품성적인 덕의 상태가 이 행위와 감정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소해요. 저 그거 개념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시문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놓친 거죠. 문제를 급하게 풀고 개념도 급하게 하는 거죠. 제시문 잘 읽어보세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중용의 상태는 뭐냐? 이건 단독 문항으로도 잘 나오는 주제였었죠. 약간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 그럼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감정에서 발견된다. 땡. 왜? 모든 행위, 모든 감정. 왜냐하면 그 자체로 악한 거. 예를 들어 시기, 질투. 그 자체로 악한 행동. 절도 같은 행동. 그런 것에는 적당히, 마땅히 라는 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빠지는 거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오답의 전형적인 유형이죠. 니은번, 지나침과 모자람의 산술적인 평균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전형적인 오답 표현. 자, 그리고 세 번째,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최선의 상태, 가장 마땅함의 상태. 그리고 지성적인 덕은 실천적인 지혜에 의해서 파악된다.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가 중용의 상태를 딱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덕이죠. 이 두 가지가 정답이죠. 디귿번과 리을번이 들어간 5번 선택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기 아주 좋은데요. 기출됐었던 문제에서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갔었던 문제죠. 자, 최소한 2개년, 14, 15년의 그 기출문제는 꼭 풀어봤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서양 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는 20문제, 20문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거에 별표를 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류의 문제는 정말 꼭 대비를 해둬야죠. 한 문제 안에 세 사상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쓸 수 있을 만한 사상가들을 다 써서 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가능성 있는 문제인데 국가에 대해서 역시나 주어를 딱 맞췄죠. 병부터 거꾸로 가볼까요? 객관화된 정신 딱 나온다.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 헤겔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로 형성되고 개인은 부당한 권력을 교체할 권리를 갖는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자발적인 합의라는 말에서 이거 계약론이구나. 그런데 플러스 부당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니까 저항권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조합에서 홉스 아니고 로크다. 이렇게 가능한 거죠. 맞죠? 갑번. 그것을 구성하는 계층이 직분에 충실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롭게 된다. 영혼 3본설 4주덕 조화, 정의 이 정도면 플라톤. 시대를 완전히 넘나드는 새 사상가를 국가라는 주제로 봤을 때요. 야, 여기에도 주옥 같은 오답의 소스가 다 들어갔어요. 시민의 동의에 의해서 선출되느냐. 플라톤은 민주적인 방법에 대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꼭 오답지로 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선발된 철인.
계급에 의한 통치인 거죠. 오히려 이런 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미 잘 아시죠? 두 번째, 통치자가 분할할 수 없는 절대권을 지녀한다고 본다. 절대권을 지닌다라고 하는 건 홉스를 겨냥한 로크에게서의 오답지겠죠. 딱 냄새 나죠? 병은 개인의 참된 자유는 국가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헤겔에게서 너무 잘 나오는 정답 표현이죠. 개념이에요,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갑과 을은 평등한 국가를 평등한 개인들에 의한 계약의 결과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계약은 로크, 사회 계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플라톤한테는 전혀 맞지가 않죠. 1번을 생각해 보면 을병은 국가는 필요하기므로 기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필요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계약론자의 관점에서는 해당이 되는데 병 같은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헤겔한테서 국가를 계약의 산물 이론으로 쓰면 오답지로 참 잘 나오던 표현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헤겔은 국가를 절대, 목적, 그 자체. 오케이, 그렇게 표현한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3번 정리되죠? 네,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이냐? 개인의 삶의 역사는 항상 그것으로부터 개인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대요. 그 역사적인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은 그 내가 속해 있는 역사, 문화, 그 속에서의 맥락, 관계 속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독립되어 있거나 어떤 그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속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에서 오는 개인의 책임 강조할 거고요.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이야 라고 보는 건 공동체와 개인을 두고 봤을 때 개인을 더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거 빼주면 되겠죠.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공동체의 영향을 강조한다는 거죠. 맞고 리을번. 독립적인 개인이 공동체의 존재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이 표현들을 보자면 독립적인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그 개인이 공동체의 존재에 선행해. 개인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그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공동체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니은과 리을번이 자유주의를 이렇게 탁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을 뺀 기억과 디귿번이 들어간 선택지 2번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5회 2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나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둬야 되는 자료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느 강에서나 그런 것처럼 잘 소화하기를. 이제 강의를 덮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다 봤다, 다 본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그 개념 노트 있죠? 거기다 한 번 더 메모해서 여러분들 수능장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자료로 연결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길 바라요. 좀 덥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경쟁력의 효과가 분명 나타날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6회입니다. 6회 1번부터 10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풀어오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